올해 51가 된 여자입니다. 11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남편과 같이 운영하던 조그만 맥주집을 아주머니 한 사람을 두고 바쁠 때는 알바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5년 전에 결혼해서 우리 집 근처에서 살다가 2년 전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인지 아직 낳지 않기로 결정한 건지 몰라 몇 번 물어보았지만 대답이 시원찮아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일은 언제나 깔끔하게 해치우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어련히 할까 싶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주택가에 있는 2층 단독주택입니다. 나는 2층에 살고 딸과 사위는 1층에 살게 되었습니다. 1층이 더 넓어서 딸에게 1층에 살라고 하니 좋다고 했습니다. 오랜 동안 가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딸은 딸대로 직장 생활이 힘이 드는지 예전에는 퇴근길에 가끔 가게에 들러 청소나 설거지를 돕기도 했지만 요즘은 들른 적이 없습니다. 딸은 중견기업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요즘은 직급이 올라 일도 많아졌고 책임도 많아져서 집에 들어오면 잠자기 바쁜 모양입니다. 사위와 딸은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위는 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드는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집안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사위와 딸은 같은 직장에 있다가 사위는 더 큰 회사에 스카웃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승진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자 딸이 있는 직장이 더 커져버리고 사위가 있던 직장은 자꾸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사위는 결국 그 직장을 그만둬버렸습니다. 사위는 능력이 있는지 사위를 원하는 곳이 여러 곳 있었지만 좀 더 생각해보고 간다고 했습니다. 가끔 제품 설계 일거리가 오면 며칠씩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일을 하다가 그걸 끝내면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다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일이라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러 왔던 사위에게 말하니 자기가 당분간 아주머니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아주머니만큼 주실 거죠 라며 씩씩하게 말하는 사위를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딸도 일 없이 있는 것보다 엄마를 돕는 게 좋겠다며 흔쾌히 남편을 허락했습니다. 딸은 자기 남편이 여자들보다 꼼꼼하고 싹싹하게 일 잘한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위와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 딸의 말처럼 사위는 일을 썩 잘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청소를 다 해놓으면 피로도 풀 겸 한쪽 테이블에 소주를 놓고 한잔하기도 했습니다. 두어 달 정도 같이 일하다 보니 점점 옛날 남편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사위가 편해졌고 술이라도 한잔 한 날은 사위의 팔짱을 끼고 퇴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가다가 내 젖가슴을 느낀 사위는 팔을 슬그머니 빼내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일부러 더 밀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위가 귀여웠습니다.
어떤 날은 일을 마치고 나서 가게의 소파에 앉아 한 팔로 어깨를 두드리는 나를 보고는 내 뒤에 살그머니 나타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별게 아닌데도 나는 사위의 손길이 좋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위가 내 맘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걸 알고 내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손님도 없고 해서 빨리 문을 닫은 날이었습니다. 입구를 걸어 잠그고 홀에 불을 모두 끄고 구석의 한 테이블에만 불을 켰습니다. 나는 사위와 술을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사위는 내 마음을 읽었는지 빠르게 테이블에 술상을 차렸습니다. 바깥은 이미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 거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사납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내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가 술을 한 잔씩 부어 건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이 한 잔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발음이 약간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척 감상적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렇게 남자와 단둘이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를 어깨 동무하듯 어깨를 두르고 그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문득 사위가 사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토닥거리는 내 손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술을 한 잔 들이키더니 사위도 내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10년도 더 지났는데 사위이긴 하지만 남자와 손을 잡고 남자의 크다란 손이 내 손을 쓰다듬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위의 손은 너무나도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사위의 손에서 살며시 손을 빼내어 사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위는 나의 이러한 행동이 엄마 같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사위가 이미 내 애인이라도 된 듯이 내 행동은 술기운 때문에 그침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알싸해졌습니다.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작은 사랑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절이 없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지혜보다 더 여자 같으세요. 지혜는 내 딸아이 이름입니다. 나는 갑자기 딸의 이름을 들으니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많이 취한 것 같네. 나도 많이 취했고 치우는 건 내일하고 이제 일어나세. 그러자 사위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만이 사랑합니다. 일어나는 날을 두 팔을 크게 벌리고 꽉 감싸 안았습니다. 내 어깨에 남자의 두 팔이 덮이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잊고 있던 옛 시절이 되돌아온 기분이랄까 어쨌든 좋은 느낌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위의 얼굴이 덮쳐왔습니다. 몸을 약간 틀기는 했지만 그런 몸짓은 거부의 표시가 아니라고 사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머릿속의 이성과 몸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숨겨져 있던 나의 욕망이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자 신음소리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차츰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입술에 감촉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10년 이상 혼자이던 쉰을 넘긴 여자가 이렇게 젊은 남자와 부둥켜 앉는다면 누군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누군들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행복했지만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지만 행복했고요.
사위는 나를 부둥켜 안으면서 장모님 내 연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술기운과 순간어 분위기 때문에 고개를 약간 끄덕였지만 그가 내 의사를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히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퍼떡 들었습니다. 힘들게 사위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무덤까지 비밀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 알겠다고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만 가자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아쉬운 듯 잡고 있던 내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10년의 외로움이 윤리 따위는 다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찌나 비바람이 세찬지 우산을 썼는데도 온몸이 흠뻑 젖어서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던지듯 하면서 나는 내가 사는 2층으로 들어왔고 사위는 딸이 한참 자고 있을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부터 잠궜습니다. 2층은 1층의 내부 통로와 같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 사위는 얼마나 흥분해 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의 흥분이 여자보다 더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흥분을 못 이기고 들어올까봐 일부러 문부터 잠궜습니다. 혹시 딸이 깨서 이러한 것을 눈치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낭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위가 들어와서 같이 샤워를 하는 상상도 했고 10년 이상을 가져보지 못한 남자의 맨몸을 느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이미 젖어 있는 몸 위로 따뜻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가만히 가슴을 올려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직 자신이 있었습니다. 배꼽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제 나기 시작하는 희끗한 것만 없다면 아직은 괜찮은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약하게 들려왔습니다. 물론 사위이겠죠. 사위도 열쇠를 가지고 있어 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 내 의사를 알고 싶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몇 번 더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인기척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는 듯 자는 듯 새벽이 왔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위와 알바생도 출근했지만 다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알바생은 우리들의 분위기가 무거우니 자연스레 말수가 줄었고요. 그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알바생이 퇴근한 뒤 늦은 밤이 되자 손님이 끊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늦게까지 일했으니 오늘은 일찍 문 닫고 퇴근할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일찍 문 닫는 것은 찬성인데 퇴근보다는 이야기 조금 하는 게 어때요라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날 밤부터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적응할 수가 없어 그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위는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끄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고는 한쪽 테이블에 술잔과 술을 말없이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내 손목을 잡고 벽면 소파에 앉힐 때까지 물끄러미 사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이미 사위를 떼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적극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 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사위를 보면 어색했습니다. 사위도 내 마음속 갈등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 이 마음 바뀔까봐 걱정했다면서 얼마나 장모님과 단둘이 있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손을 끌어 의자에 앉혔습니다. 앉아서 술이나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술을 평소보다 빠르게 마셨습니다. 나도 그에 맞춰 마시다 보니 술 기운이 빨리 올라왔습니다. 술은 어색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신비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신비한 힘을 빌려 나는 사위의 얼굴을 양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사위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사위의 몸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사위는 테이블을 밀어내고 소파 2개를 가져다가 마주 놓았고 우리는 그 위에 누웠습니다. 근처에 있던 술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렸고 사내의 그것이 그렇게 딱딱한지 새삼스러웠습니다. 10년을 잊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동안 인생을 정말 무의미하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루만지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횟수를 모를 정도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끝났다 싶으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역시 젊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잊고 있던 사랑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내가 눈물을 흘리자 왜 우시냐고 하면서 사위는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도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요즘 사위는 딸이 출근하고 나면 언제나 위층으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출근할 때까지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누워 있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종말이 오겠지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런 날을 상상하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딸이 아기를 가질 때쯤이 아니겠냐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갑자기 침대 스탠드에 은은한 레드등이 켜집니다. 울장모님 혜경 씨가 그 여배우와 같은 자세로 침대에 계십니다. 어서 와, 자기. 나 너무 기다렸어. 이거 꿈이냐, 생시야? 이런 환상적인 연출을 울장모님이 하시다니. 혜경 씨,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39살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친구 소개로 만나서 3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커피 체인점 본부에서 까칠하고 잘 나가는 팀장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기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대신 장모님과 같이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 혼자 살기 싫다고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주택 마련할 돈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던 채 장모님이 같이 살자고 제안해 주셔서 모시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심으로 강남 아파트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50대 초 반장모님은 일찍 사별하고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창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집안의 유전이라 그렇게 몸조심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몇 개월 한눈 파는 사이에 간암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감해서 장인은 열심히 재테크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에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셨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장모님은 백화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울장모님은 강남 사모님답게 날렵한 몸매와 젊은 피부를 가진 완전 미인이세요. 딸은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모녀 간의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둘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둘이서 단지 내 클럽에 필라테스도 같이 갑니다. 제가 보기는 딸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물론 나를 사랑했고 나도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울와이프는 인서울 대치동 출신답게 자존심 센 미녀입니다. 제가 뭘 잘못하면 여지없이 공격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울와이프 지잡대 출신의 나를 뭘 보고 결혼했는지 궁금합니다. 성격 좋다고, 아니면 내가 잘생겨서인가? 결혼 3년 차인 우리 부부는 요즘 좀 권태기입니다. 아내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고 무엇보다 임신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내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내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때마다 장모님이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달랩니다. 어떤 때는 장모님이 퇴근길에 날 만나서 술도 한 잔 사줍니다. 마치 몸은 와이프와 마음은 장모님과 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진 그날은 휴일날이었다. 집에서 느긋하게 쉬려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11시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다시 핸드폰 게임을 하려고 누웠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방에 들어오면서 화를 매섭게 냈습니다. 세수하고 나면 세면대를 씻어 머리카락이 막 흩어져 있잖아. 아, 그래서 미안해. 다음에 머리카락 씻어 놓을게. 맨날 다음 하고 넘어가지. 그놈의 다음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아내가 또 잔소리를 했다. 화장대 로션은 왜 제자리에 안 두고 맨날 팽개치는데. 아, 그래, 미안해. 그놈의 미안해 소리 이제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지 마라. 앞으로 행동할 때 천천히 생각해. 내가 유치원 다니는 애도 아닌데 자기 너무 혼낸다. 당신은 유치원 다니는 애 수준이야. 그 말은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처가살이 한다고 너무 빽빽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잡대 나왔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장모님도 계신데 이거 남자 꼴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욱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만해.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이제 막 내한테 큰 소리까지 지르네. 엄마도 계신데 당신 수준이 너무 어리다. 그 말에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욱했습니다. 당신 나를 너무 무시하네. 해도 너무하네.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렵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아내는 더욱더 폭발을 했다. 엄마 계신데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게 그렇게 듣기 싫어. 그렇게 듣기 싫으면 나가. 그래 나간다 나가 하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처가살이 하지 말라더니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상 나왔지만 갈 데가 없어서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도저히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께 죄송했지만 그냥 안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2시간 있다 카톡이 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많이 속상했지? 요즘 걔가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 자네가 이해를 하게. 그러지 말고 전화를 받게. 따뜻한 장모님께 문자를 했습니다. 장모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분이 좀 풀리면 저녁에 들어갈게요. 장모님이 금방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 어디 가서 기분 전환하고 저녁에 들어오게. 나는 장모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우리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게임을 하다 분식집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와 얼굴을 맞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내일 아침 일찍 지방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9시 정도 되어서 갑자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어디야 빨리 오게 어서 병원으로 가사해.
얘 무슨 일이에요? 그 애가 하면서 말을 연결하지 못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충주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냈답니다. 바로 장모님과 충주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차디찬 시신이 된 아내를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나하고 싸워서 화가 난 아내는 평소대로 자기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마침 장모님도 아내가 심했다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야속하대요. 집에 있기 싫다고 넌 출장 간다고 씩씩대며 혼자 나갔대요. 혼자 차를 타고 지방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앞차가 천천히 간다고 성질을 부리다 그새를 못 참고 추월하다가 달려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한 것입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이미 아내는 절명한 상태였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미웠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그때 왜 큰 소리를 질렀어. 이런 사단을 만들었을까.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밴댕이 속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내 못난 성질이 이런 평생에 후회할 큰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장모님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나에게 흐느끼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자네 그때 좀 참지 그래. 왜 그때 못 참았던가. 나를 붙들고 내 가슴 치면서 원망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몇 대의 간암 유전으로 처가집에는 친척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빈집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텅 빈 적막함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현실인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과 지금이 너무 차이 났습니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더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겨우 부부싸움이라니. 나갈게 그래 니 나가라 겨우 이 말들이었습니다.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도 못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산다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그리고 나는 장모님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 내게 좀 참지 하며 내 가슴을 두드리는 장모님을 생각하면 난 도저히 미안해서 그 집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의 짝을 잃어버린 장모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둘만의 적막한 생활이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싸움의 도화선이 된 세면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세수하고 물 한번 뿌리면 될 걸 안 해가지고 큰 침대에 혼자 누울 때 되면 아 너무 외롭다 이렇게 큰 줄 몰랐네.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픈데 장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지만 장모에게 다가서서 위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 불쌍한 장모님을 곁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떠난 아내의 생일입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황홀한 저녁이 되었을 것인데 우울한 기분에 혼자 술 한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실 불쌍한 장모님을 생각하면 바깥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10시가 되었을까 장모님이 노크를 했습니다. 자네 술 한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 거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수육의 소주가 있었습니다. 자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가 하고 장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네 알아요. 오늘 그 사람 생일이죠. 그래 아는구만. 오늘 둘이서 술 한잔 하세.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한 잔씩 두 잔씩 술을 비워갔습니다. 술 2병을 먹고 나서 장모님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네. 내 자네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지. 나도 잘 아네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 애가 성질을 너무 까탈스럽게 부려서 그렇게 됐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이해하시게 자네가. 그 말을 하시는 장모님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보상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죄송해요. 장모님 평생 저를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장모님 곁에서 평생 속죄하면 있을래요. 그러자 장모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어린애같이 울음을 터득으셨다.
나도 장모님의 어깨를 껴안고 한없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둘은 조금씩 대화를 하고 평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인간이란 동물은 참 무서운 동물이다. 세월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아내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생활에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전에보다 더 나를 챙겨주셨고 나에게 신경 썼습니다. 장모님 곁에서 떠난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일가 친척과 형제가 없어서 마음 줄 곳이 없는 외로운 울장모 혜경씨.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남편도 되고 싶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젊고 고우신 모습에 마음이 절로 이끌렸습니다. 주방에서 청바지 차림으로 저녁 차리실 때는 그 뒤태가 아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나는 장모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냥 나하고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같이 생각도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우리는 거의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본 출장 갈 일이 생겨 일주일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유료 비디오를 봤는데 장모님과 사위 주제였습니다. 갑자기 너무 보고 싶고 그 뒤태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다 장모님께 과감하게 보고 싶다고 카톡했습니다. 아니 왜 이리 자네. 너무 보고 싶다니 뜬금없이. 사실 나도 자네 너무 보고 싶어. 그래요, 저 지금 밤 비디오 보고 있습니다. 장모님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분이 나왔어요. 사진 찍어 보내줘. 너무 궁금해. 진짜요? 이거 사위와 장모밤 스토리인데요. 괜찮아, 어서 보내줘. 보고 싶어. 나 닮은 여자.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일 격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카톡이 안 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카톡을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그냥 심심해서 장난으로.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언제 집에 와? 내일 저녁에 가요. 오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그냥 장난이에요. 화 그만 푸세요. 카톡하지 마. 내일 오자마자 집으로 와. 아, 장모님을 여자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평생 효자 아들 노릇해야지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그 비디오를 혼자 잘 봤습니다. 다음 날 도착해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사고치고 혼나러 집에 가는 악동의 심정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모님하고 불렀더니 방에서 들어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갑자기 침대 스탠드에 은은한 레드등이 켜집니다. 울장모님 혜경씨가 그 여배우와 같은 자세로 방 안에 계십니다. 어서 와, 자기. 나 너무 기다렸어. 이거 꿈이냐 생시야? 이런 환상적인 연출을 울장모님이 하시다니. 혜경씨,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우리의 마음은 그날 밤 굳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몇 번이나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혜경씨와 나는 딱 맞는 검과 검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진정한 부부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혜경씨가 나에게 묻습니다. 나같이 나이든 여자와 자식도 없이 평생을 보내도 돼? 마음속으로 떠나간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자기 대신에 혜경씨의 짝이 되어 평생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사실 혜경씨가 그전부터 마음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제 심신양면으로 너무 맞고 좋으니까 눈꽃만큼도 후회되지 않아요. 고마워, 울자기. 나도 그전부터 자기의 남자다운 묵직한 성격이 좋았어. 하하하. 구독자 여러분 힘내세요. 그래도 인생은 살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붉은 팔씨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둘이나 낳고도 여전히 처녀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35살 주부입니다. 저는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열심히 해서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남편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저를 보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더욱 사이가 돈독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한순간의 실수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시댁에 찾아가서 젊은 시절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적적히 지내시는 시아버님을 챙겨드립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음식을 가지고 집에 찾아가면 항상 러닝나시의 팬티 차림으로 저를 맞아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아버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옷은 좀 입는 게 최소한의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 그렇게 속옷만 입고 계시다가 다른 사람이 배를 누르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 나름대로 말을 돌려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음흉하게 웃으시면서 너는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싫으니 하시면서 물으시는데 저는 그냥 반찬 뭐 했으니 드시라 하고는 얼른 시아버님 댁을 나왔어요. 혹시나 남편이 알면 시아버님과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음식만 가져다 드리고 나오면 되는 거지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시아버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무덥디 무더운 여름의 그날은 시아버님이 집에서 혼자 소주를 안주에 같이 드시고 계셨어요.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퍼지는 술 냄새 그리고 시아버님의 취한 얼굴이 눈에 보였어요. 저는 이후 아버님 무슨 술을 낮부터 이렇게 드시고 계시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저를 잠깐 앉으라고 하셔서 저는 시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있는 식탁에 앉았어요. 시아버님은 저에게 자기 음식까지 하느라 몸이 고생이구나 하시며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셨어요. 저는 더운 데다가 무거운 반찬과 음식들을 들고 20분이나 걸어와 목이 마른 나머지 아무 생각도 못하고 따라주신 술을 그냥 마셨어요. 저도 주량이 한 병 정도라 그렇게 쉽게 취하진 않아서 시아버님과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아버님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저를 이해해 주시는 마음에 그만 주량을 넘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런 저를 보시며 우리 새아가 많이 취했구나 저기 방에서 조금 눈 좀 붙였다가 집에 가거라 해서 저는 시아버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머리가 빙빙 돌고 눈이 스르륵 감기고 저는 그렇게 시아버님의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생리 주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니 충격적이게도 2줄이 뜨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렴풋이 아버님이 제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몸을 더듬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의 바닥에 주저앉아 오자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저는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여자로 알고 저와 이혼을 할 것이 뻔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바빠서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장 시아버님에게 찾아가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하며 임신 테스트기를 시아버님에게 던지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에 시아버님을 노려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아버님은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생긴 것을 보며 하하하고 한숨을 내쉬며 아니 그러니까 너가 조심을 했어야지 왜 술을 먹고 취해서 기억도 못하고 피임을 안 했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시아버님이라는 것도 있고 시아버님의 얼굴에 싸대기를 날렸어요. 시아버님의 돋보기 안경이 제 싸대기 한 방에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시아버님은 저를 쳐다보시며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시아버지를 하시며 제 얼굴에 주먹을 날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제 볼은 그 한 방에 퉁퉁 부어올랐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노려보며 집을 나와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해서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방에서 울다가 잠이 들고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는데 남편이 제 몰골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 어디서 이렇게 맞고 왔냐고 하며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말하라고 저를 다그치다가 침대 옆에 제가 테스트를 하고 놓아둔 수십 개의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그것을 집에서 확인하고는 여보 이거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여보 미안해 라고 하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제가 대답을 못하자 소리를 치며 누구냐고 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고 시아버지 하고 말을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너는 일단 나중에 봐 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생각에 얼른 남편의 뒤를 따라 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 댁의 문을 두드리고 시아버님이 문을 열자 대뜸 주먹부터 날리고 아버지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내 와이프랑 잠을 나냐고 저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두들겨 팼습니다. 저는 무서움과 어찌할 줄 모르겠는 마음에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의 말과 주먹질에 아무 대항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남편의 주먹을 맞고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너가 네 와이프 잘 간수를 했어야지.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하며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화를 내며 자신에게 질책을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와이프를 그렇게 내버려둔 남편이 잘못이라고 하며 남편 탓을 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울고 앉아있는 저와 시아버님을 번갈아 보며 아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우지 못하고 결국 낳아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아버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아이에게 먹일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사실 그 돈도 더러워서 받기가 싫었고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어 아기에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시아버님에게 맡기기는 죽어도 싫었습니다. 원래라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닌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이런 족보 꼬인 상황에 정말 저는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게 맞는 것이기에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제가 키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나 너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그 아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어디야 잘 살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참 웃기다 불리네 지남편 아버지의 애를 가진 년이 지금 날 걱정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 퀵으로 보낼 테니 도장 찍어서 언제 법원으로 나오라고 내 대리인 보낼 테니까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왜 내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냐고 나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때문에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불륜녀로 당신에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 그 사람이랑 연 끊었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도 일절 다 차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시아버님이랑만 연락을 끊으면 우리는 다시 같이 살 수 있다고 하자.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난 그 애 못 키운다. 걔가 나를 뭐라고 부를 건데 하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보다 남편이 더 소중했기에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아버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의 가정 파탄 이후 저를 믿지 않았지만 그런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불륜녀 밖에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혼을 하고 서로의 갈 길을 가지만 저희는 다시 끊어진 인연을 다시 붙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을 하며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는 것이기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이니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둘이 낳 니의 제자가 다가서서 뜨겁게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나는 한없이 달콤했고 한없이 부드러웠다. 우리는 길고 긴 립터치를 그 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나와서 가까운 곳에 둘만의 장소로 갔습니다. 내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도 당당하게 라브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굶었던 나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두르는 민규를 진정시키고 인터넷에서 몰래 보고 내가 배웠던 대로 리드했습니다. 피트니스로 단련된 민규의 몸매는 완전 조각과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온 곳곳을 만끽했습니다. 거대하고 거무튀튀한 그의 동생을 나의 털지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이 확 풀리는 상쾌함을 온전신으로 느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방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국어 선생입니다. 4대 졸업하고 이 학교를 교생 시절부터 배정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꿈많은 햇병아리 교사 시절을 지나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내 나이 올해 40이네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리라고 다짐하고 사업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사업 실패하고 어느 날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그가 남긴 빚 정리한다고 제가 청춘을 고생했습니다. 사업 성공하면 아기를 가지자고 해서 기다리다가 애도 못 가졌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다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 그 못된 인간이 남긴 빚 갚는다고 허드기는 원인도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림프종 혈액암에 걸려서 1년 투병하다 떠났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불행이 닥치니 다시 재혼할 틈도 없이 40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어찌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가버렸습니다. 허탈하고 힘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부모님 유산 삼형제가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나는 아파트 분양받아 3달 전에 입주했습니다. 방 3개짜리 새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삽니다. 아빠 때부터 키워온 오래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하도 애가 잠만 자고 조용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조용하고 맥 빠지는 내 생활에 어젯밤 대사건이 생겼습니다. 방학 때라 별로 바쁘지도 않고 불금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교 동창 은영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 술 한잔 하자는 것입니다. 싱글 마더인 그녀는 딸이 부모님 집에 가서 오늘 없다고 합니다. 은영이는 고교 1학년 때부터 친했는데 몇 달에 한 번씩은 만나곤 합니다. 둘이서 저녁에 만나서 쭈꾸미에 소주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2차를 조용한 바로 가서 오랜만에 와인을 한잔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 혼자 사는 외로운 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내가 술도 사고 밥도 샀습니다. 처음 가보는 가게인데 분위기가 좋고 주인이 잘생긴 훈남이었습니다. 한참 둘이서 오바해서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인 훈남이 살짝 와서 이미영 선생님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데 와서까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고 왜 이 훈남은 나에게 와서 이런 것을 확인하나? 맞으면 어쩔 건데요. 하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지 않는데 어떤 분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요, 누가 나를 간절하게 찾아요. 그때 저쪽에서 또 하나 잘생긴 훈남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물끄러미 쳐다보았더니 아 저놈. 왜 몰라? 저 말썽쟁이. 네 알지. 저 못된 망아지 때문에 내가 교사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 너구나 민규.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학교 졸업하고 처음이네요. 민규를 보니까 내 햇병아리 교사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2학년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2학년 3반 첫 수업에서 민규를 만났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웬 남학생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한다. 선생님 이것 드세요.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온다. 애들이 와 하고 웃는다. 한 여자애가 민규가 선생님 좋아한대요.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만 내 얼굴이 빨개져서 그 우유를 받지도 못하고 교무실로 왔습니다. 그 뒤로 온 학교에 소문이 났습니다. 2학년 3반 강민규가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 사랑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소문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스토리텔링이 되었습니다. 둘이서 사귄다고까지 퍼졌습니다. 나중에는 둘이 데이트하는 것 같달 아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교생 시절부터 강민규가 따라다녔다. 내가 부인을 하면 할수록 사건은 더 커져갔습니다. 내가 그날 얼굴이 빨개진 것이 둘이 사귀는 증거이다. 문제는 민규 그 자식이었습니다. 부인도 안 하고 그저 묵묵부답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학교에서 민규를 부딪히기라도 하면 그저 아무 말 못하고 나를 볼 뿐이었습니다. 온갖 소문이 나면서 민규가 졸업해서 서울로 가기까지 시달렸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2년을 조심조심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전 남편 그 인간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나 결혼할 듬직한 남자 있다라는 것을 학교에 빨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원수를 오늘 우연히 여기 술집에서 만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민규를 보니 그 햇병아리가 멋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 대학을 서울로 갔잖아? 서울 사는 거 아냐? 네 맞아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해요. 오늘 우연히 고향에 왔다가 친구가 하는 가게라서 들렀는데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네요. 그동안 정말 선생님 생각 많이 했어요. 갑자기 은영이가 끼어들며 말을 했습니다. 어먼 깜빡했네. 집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 먼저 갈게.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 잘해봐 하고 윙크 한번 하고 훌쩍 가버린다. 그리고 우리 둘이만 남았다. 선생님 저희도 어디 다른 곳 가서 한 잔 더 해요. 나도 그 기는 좀 불편했습니다. 선듯 민규를 따라 나섰다. 바깥에 나가서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키 크고 덩치 있는 민규가 왜 그렇게 듬직하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팔짱이라도 끼고 걸으면서 이 겨울의 추위를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남자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욕망까지 올라왔습니다. 너 미쳤구나. 왜 이러니 오늘 어린 제자한테. 40살 곧다운 내 삶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연인들만 가는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독한 위스키를 한 병 시키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좀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규는 그날 과감하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어린애가 사랑이 뭔지 몰랐지만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날 왜 그 바나나 우유를 들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저의 그런 행동이 선생님을 2년 동안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 저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애가 질투에 가득 차서 소문을 확대해서 퍼뜨렸습니다. 나는 그날 술이 좀 취하고 내 인생이 갑갑해서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민규한테 할 말 안 할 말 막 했습니다. 그래 이놈한 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막부임해서 2년 동안 너 때문에 숨소리도 못 내고 학교 생활했어. 결혼할 남자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급하게 소개팅 받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이혼하고 이제 40에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는 독신녀가 되었어. 너는 서울 가면 따뜻한 가정에 이쁜 마누라가 있겠지만 나는 불 꺼진 커다란 아파트에 혼자 가서 불 켜고 자야 돼.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팔짱 끼고 같이 거들 듬직한 남자도 없어. 난 때문이야. 이 나쁜 놈아 책임져.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갑자기 민규가 내 입을 손가락으로 막으면 애 옆으로 와서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책임질게요. 이 추운 겨울 제가 외롭지 않게 짝이 되어드릴게요. 선생님의 짝이 되어드릴게요. 네가 무슨 수로 내 짝이 되니? 이 잘생긴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속을 뒤집네.
나는 그의 품에 안겨서 그의 귀에 울먹이면서 말했다. 갑자기 민규가 내 어깨를 잡고 내 눈을 보고 말했다. 선생님, 저 결혼 안 했어요. 저 혼자예요. 저 선생님하고 결혼하려고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민규가 다가서서 뜨겁게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나는 한없이 달콤했고 한없이 부드러웠다. 우리는 길고 긴 립터치를 그 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나와서 가까운 곳에 둘만의 장소로 갔습니다. 내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도 당당하게 라브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굶었던 나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두르는 민규를 진정시키고 인터넷에서 몰래 보고 내가 배웠던 대로 리드했습니다. 피트니스로 단련된 민규의 몸매는 완전 조각과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온 곳곳을 만끽했습니다. 거대하고 거무튀튀한 민규의 동생을 나의 털지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이 확 풀리는 상쾌함을 온전신으로 느꼈습니다. 민규의 강력한 공격에 나는 가물어치는 줄 알았습니다. 전 남편하고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강렬한 엑스터시였습니다.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살아온 내 외로운 인생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이제 찾은 이 기쁨이 좋아서 더 울었습니다. 길고 긴 우리의 공방전이 끝나고 우리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쌓였던 것이 확 풀리고 나니 술도 완전히 깼습니다. 그때서야 번뜩 맨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어교사로서 40살 노처녀로서의 또 하나의 내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너 막 나가는 여자구나. 너가 강남에 나가요 언니구나. 막 나를 혼내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신없이 옷을 입고 민규야 미안해. 나갈게 하면서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타고 집으로 오면서 오늘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는가 봐. 내 속에 어떻게 그런 애가 있었지. 처음 만났어 어떻게 막장까지 갈 수가 있을까? 참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신하게 집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규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 민규한테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민규한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개학이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잊어버리려고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학교 문 밖을 나갔습니다. 민규가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얘기 좀 해요. 민규야 미안하다 할 얘기가 없구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니? 선생님이 그날 술이 취해서 실수를 했구나. 민규는 계속 달아오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 너와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학교 근처라서 민규가 소리라도 칠까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저녁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민규와 헤어졌습니다. 선생님 안 오면 계속 학교 문 앞에 찾아올 거예요. 민규가 그렇게 협박을 했다. 저녁에 집 근처에 민규와 약속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나는 민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내 진심이 아니었고 술에 취해서 한 실수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실수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선생님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 선생님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날 저의 진심을 받아주셨잖아요. 외롭다고 선생님 인생을 망쳤다고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저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선생님 기다렸어요. 지금부터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이 저를 버리려고 하나요? 민규의 눈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도대체 어떤 게 내 마음인지를 모르겠다. 선생으로서 제자와의 이 사랑이 가능한 일인가? 그날 내 몸과 마음은 진심으로 뜨겁게 민규를 원했다. 나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내 인생의 반려로서 그날 밤 민규를 맞이했다. 그런데 술이 깨고 보니 또 하나의 내가 강력히 반대를 했다. 선생으로서 내가 제자로서의 민규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나는 민규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덜구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눈을 참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아무 말 못하고 일어서서 혼자 카페를 나왔다. 혼자서 한없이 그저 걸었다. 내 마음속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민규는 조용히 내 뒤를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다. 마치 보디가드와 같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른스럽게 내 옆에서 말없이 나를 기다리는 그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문득 보니 우리 아파트 사거리까지 와 있었다. 불 꺼진 내 아파트 거실이 눈에 확 들어왔다. 불 꺼진 거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던가. 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내 속에서 또 하나의 내가 나를 보고 간절히 말했다. 잘 봐, 지금 너 옆에 민규가 있잖아. 지금 그와 같이 저 집에 올라가서 거실에 불을 같이 켜면 되잖아. 그래, 지금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야. 나는 저 남자 지금 놓치면 평생 불 꺼진 집으로 퇴근해야 돼. 그리고 나는 용기 내어 그에게 가서 손을 잡고 내 아파트로 올라갔다. 내 속에 선생이 뭐라고 하던 나는 더 이상 불 꺼진 집으로 혼자 퇴근할 수는 없어. 집으로 들어가줘. 따뜻하게 민규를 포옹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이 집에 내 남자가 되어서 평생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줘. 민규는 나를 뜨겁게 포옹하며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두 번째 뜨거운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기회가 옵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다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봅니다. 민규는 서울에 직장을 그만두고 내 집의 주인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알콩달콩 살아볼 생각입니다. 나는 매일 밤 남편에게 달라붙습니다. 잃어버린 30대를 보충하기 위한 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착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 신랑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줍니다. 아기를 가지기 위해 매일 밤 사랑을 나눕니다. 하하하 신나고 행복합니다. 내가 그날 밤 정말 기막힌 선택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속에 여러 명의 내가 있습니다. 가끔씩 다른 나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요즘 늙어서 그런지 눈이 침침하네요. 구독자 여러분도 눈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짜릿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는 몇 달 전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웬 남자가 따라오길래 혹시 나 따라오는 건가? 아니면 집이 같은 방향인가? 좀 무섭기도 하고 짜증이 나서 뒤에 따라오던 남자를 먼저 보내고 가려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렸습니다. 뒤따라오던 남자는 저를 지나쳐 가는가 싶더니 뒤돌아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지? 여차하면 후려칠 각오를 하고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 뒤통수를 후려칠까 거시기를 발로 차고 냅다 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내뱉은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가방으로 후려쳐 주세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티를 냈나? 내 생각을 읽다니. 왜 따라오고 그래요? 저 시간 되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웬 범생이 멘트? 이 밤에 차는 무슨? 술 아니면 싫은데. 왜요? 제가 이뻐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요? 아, 이쁘신 건 맞는데 저 그러니까 여기서 드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그럼 따라와요. 저는 집 앞에 있는 우리 둘이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쭈뼛대며 따라오더니 맞은편에 앉아서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애꿎은 냅킨만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저기요, 저는 소심한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아니면 죄송하지만 내 타입 아니니까 우리 여기서 주문 한 차 나오면 가지고 각자 갈 길 가죠. 실은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서요. 첫눈에 반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뜸을 들여요.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랑 연애가 하고 싶으시다?
아니요. 댁이 아니라 당신 남편 김민석 씨 하고요. 이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인가. 이렇게 젊고 이쁜 여자를 앞에 두고 내 남편 김민석을 만나고 싶다니? 귓구멍을 후벼 파고는 다시 물었다. 내 남편 땡땡대학교 김민석 교수 말하는 거 맞아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잠깐만. 저는 일단 그 남자 앞에 놓여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샷을 때리고 얼음까지 몇 개 씹어 먹으며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건 뜨거운 음료라 원샷을 하고 정신을 차리기에 무리가 있어서 그랬던 거니 그 남자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지. 그런 위험 발언을 했는데 내가 그 음료를 그 남자 얼굴에 뿌렸어도 할 말이 없었겠네요. 할 말을 해서 그런지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남자를 이번엔 좀 더 유심히 이리저리 따져보았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한 것이 미친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요즘 세상에 별 이상한 놈들이 다 있으니? 혹시... 저는 남편 김민석 씨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한 우리 부부는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첫날밤도 치르지 못하고 남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마주쳐야 하는데 처음엔 그게 곤욕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하고 왠지 깍듯하게 차렷하고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쳐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은 일 중독이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집에서는 거의 하숙색처럼 잠만 자니 부딪힐 일은 적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 중독이라서 일을 하느라 바쁜 건지 집에 들어와 나를 마주치기 껄끄러워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인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둘이 앉아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워낙 노는 걸 좋아하고 공부와 담쌓은 터라 지방 대학교도 겨우 붙어서 제발 졸업만 해달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으로 대학교 졸업장만 간신히 건졌습니다. 아무래도 물리학을 전공한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자격지심에 대화를 피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몇 년 지나다 보니 왜 우리가 이렇게 한 집에서 서먹서먹하게 타인처럼 사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지냈으니까 계속 이렇게 타인처럼 지내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졸부였던 부모님은 돈은 있는데 어디에 써야 우리 집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 사위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사위를 돈으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수였던 남편은 장남으로 연로하신 부모님과 동생들 5명이 줄줄이 있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혼자 독하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입니다. 마르고 군더더기 없는 몸매에 쌍꺼풀 없는 작은 눈, 거기에 은퇴 안경까지 쓰고 회색 체크무늬 가디건까지 즐겨 입어 누가 봐도 교수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차가워 보이면서도 이지적이고 딱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긴 한데 당최 스킨십이 없으니 신혼이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들어 누워서라도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내가 좋아하던 창석이와 결혼할 걸 후회가 됐습니다. 하필 사귀고 있던 창석이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던 제가 홧김에 지금의 남편과 선을 보고 바로 결혼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제 발등 제가 찍었죠 뭐. 이놈의 못된 성격을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남편의 제지로 다른 남자를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위가 교수다 자랑하며 다니는 부모님의 기쁨을 뺏고 싶지는 않아 이혼하지 않고 살기로 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자친구를 많이 만나고 자유분방하게 지낸 터라 때 아닌 독수공방에 이건 아니다 싶어 결혼 후 처음 6개월쯤 조신하게 지내는 척 하다가 그 이후로는 슬슬 남편의 간을 봐가며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러 다니고 그렇게 술집에서 만난 남자들과 같이 연애도 하고 여행도 가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미혼일 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반면 남편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이 학교, 집,
정말 지루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따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교수는 인간이 아닌가? 정말 재미없게 사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가정입니다.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남편의 커리어는 우리 결혼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보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식을 내놓아야 할 만큼 남편에게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전에는 남편이 돌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차돌 같은 사람이 남자와 연애를 했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멀리 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어 내버려 둔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미국에서 1년 만나 연애하고 동거까지 했던 사이라니 여자가 아니니 괜찮은 건지 남자라서 니들은 미쳤다고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지 않아줘서 눈앞에 이 남자도 공부 끝내고 들어와 몇 달을 고민하다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민석 씨가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물러서세요.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닐 거라며 자기를 사랑하지만 민석 씨는 민석 씨 혼자만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 가족들까지 이끌어 가야 하니 자기를 만날 수 없다고 괜히 민석 씨 때문에 공부 그만두고 인생 망치지 말고 본인 분야에서 자리 잡고 사회에서 마주칠 때 서로 멋있는 모습으로 만나자고 했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쳐다보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혼자 생각하는 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먼저 일어서서는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나보다 더 여성스러운 느낌에 살짝 위기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와서도 문 열어달라고 하지 않고 알아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내 방으로 직행했는데 오늘은 민석 씨 서재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항상 거실에도 앉아있는 법 없이 서재에 틀어박혀 있으니 오늘도 보나마나 뻔합니다. 역시나 어김없이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눈 나빠지게 이게 무슨 짓인지. 지가 무슨 미국 사람도 아니고. 민석 씨 손님 왔어요. 네? 부모님이라도 오셨? 민석 씨는 순간 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제 뒤따라 들어오는 남자를 보고는 숨까지 멈춘 듯 했고 얼마나 놀랐는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석 씨, 같이 술이나 마시죠. 거실로 나오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밖으로 내보내고 올게요. 저 찾아온 제 손님인데 민석 씨가 왜 내보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얘기 좀 해보죠. 두 분의 러브 스토리도 좀 들어보고. 머리에 손을 얹고 골치 아파하는 민석 씨의 표정을 보니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좀 살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술을 마시며 들어보는 그 남자의 얘기는 간단하고 담백했지만 거기에서 저는 민석 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처절하게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처럼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기고 살아야 사는 맛이 느껴지지. 남편은 그래서 인생 다 산 할아버지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민석 씨도 저도 웃으며 지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결혼 후 급변한 아내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다 지금은 아내 덕분에 사랑하는 애인이 생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을 때는 정말 너무 얄미웠는데 요즘은 오히려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저의 이야기 사연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즐거운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성형을 하기는 했지만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한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적극 구애를 했습니다. 몇 번 구애 후 사귀게 되었고 연인일 때의 아내는 너무나도 착하고 저를 많이 위해줬습니다.
제가 밥을 사면 커피를 사는 건 기본이었고,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월급을 아껴서 제 옷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옷을 좀 못 입는 편인데, 아내는 센스가 있어서 1년 정도 연애 후 아내를 놓치기 싫어서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꿈은 전업주부를 하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지 꽤 됐었고, 그 당시에는 제일 잘 나갈 때라 아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퇴사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사업 수완이 좀 좋아서 그때 당시 모아놓은 돈도 넉넉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인데, 그곳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가장 넓은 평수를 저 혼자 장만했고,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차도 한 대 선물해줬습니다. 아내는 결혼하면서 경제권을 넘기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자금이 수시로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권만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용돈과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혼 때만 해도 아내가 원하는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아들이 귀한 편이고 본가 부모님도 아들거리는 시골 분이신데 아들을 하나 낳고 나서는 180도 변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드는 돈이 많다며 생활비를 2배로 올렸습니다. 원래도 생활비는 200만 원씩 줬는데 400만 원은 필요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 버는 것은 잘하지만 가족 생활비가 얼마 나가는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애가 돌 때까지였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부터는 아내의 지속된 요구에 500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돈은 많이 줬지만 생활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자 아내는 너무나도 힘들다며 사람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아내인데 아들 하나 혼자서 육아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했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는 도중 아내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못 맡기겠다며 근처에 홀로 계신 장모님에게 부탁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250만 원 드리면 좋겠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주면서 장모님과 함께 육아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 마디 더 나눴는데 나중에는 화까지 내면서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며칠 간 적도 있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 육아 명목으로 장모님께 매달 25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더 이상 장모님의 양육이 필요하지도 않고 장모님도 집에 오지 않는 날이 오는 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양육비를 줄이거나 이제는 아내 혼자 양육을 하는 게 어떻냐고 물어봤다가 또 대판 싸웠습니다.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불쌍하지 않냐며 그냥 자식된 도리로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제일 치사한 사람이 줬다 뺏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들인 돈에 맞춰서 친정엄마가 생활하고 있을 텐데 사업하는 사람이 푼 돈으로 돈돈거린다며 사납게 쏘아댔습니다. 그 당시 모아놓은 돈은 좀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이전보다 수익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 문제로 며칠간 싸우다가 결국 아내가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고 저는 돈 때문에 이혼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져주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양육비로 장모님께 주던 250만 원은 어느새 용돈이라는 명목이 되었고 그 싸움 후 몇 달 후부터는 장모님은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고 돈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내는 결혼 후부터 용돈을 원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월에 100만 원씩 원했던 걸 이제는 3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용돈이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사랑한 아내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용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때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만 용돈을 줄이자고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용돈을 아예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졸라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용돈을 끊은 거에 대해 잘못을 빌었고, 사업이 안 되니 우선 당분간 100만 원씩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00만 원을 아내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날에는 제가 앉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전혀 저에게 안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짜내고 짜내서 200만 원을 주고 나자 그래도 한 달에 2-3번은 응해졌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1년까지는 사업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차츰 괜찮아져서 예전만큼 잘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300만 원씩 주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제 요구에 응해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현타가 왔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나마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이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안기는 횟수가 줄더니 1년 전부터는 아예 저에게 안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차를 바꿀 때가 됐다며 외제차를 원했는데 그게 좀 비싼 차입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예전처럼 수익은 복구했지만 코로나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놔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니 아내는 또 짜증을 내면서 급기야 잠자리 거부까지 한 것입니다. 솔직히 무리를 하면 사줄 수도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아내의 차 아직 쓸만한 중형차입니다. 아직 10만 킬로도 타지 않았고 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많이 긁고 받고 다녀서 외관이 정말 안 좋기는 합니다. 아내가 운전을 못해서 비싼 차로 바꿔도 얼마 있다가 받고 긁힐 거라는데 예쁜 새 차를 타고 싶은 아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차는 한동안 바꿔줄 생각도 없고 이번에는 아내에게 져주기도 싫었습니다. 차를 안 사주자 아내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고 집에 가도 밥을 못 얻어먹기 일쑤였습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는 날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차라리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대접도 못 받는 제가 정말 한심스럽고 병신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한 이자카야에 가서 혼술을 하고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힘든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들과 잠에 빠져 삼매경이었고 어떤 날은 며칠간 얼굴도 못 보고 말도 안 한 적도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사업이 점점 잘 돼서 돈 버는 재미, 그리고 혼술 한 잔 먹고 집에 가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며 사장님과도 안면을 텄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사장님에게 제 푸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만큼은 아니지만 자신도 아내 때문에 힘들다며 요즘은 정말 남자가 가장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때는 정말 여자들이 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페미니스트다 뭐다 해서 오히려 남자가 살기 힘든 세상이 왔다며 그래도 아들을 보면서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혼자 술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들어왔고 자세히 보니 집에 몇 번 찾아왔던 아내가 아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를 몇 번 마주치지는 않았었는데 부침성이 좋아 저에게 형부거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이내 저를 알아봤고 그녀도 혼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내 합석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혼술하러 온다고 하니 자신도 가끔 혼술하러 여기에 왔다며 종종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마주치면서 자연스레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술을 마시러 갈 때는 같이 가자는 정도의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리고 취할수록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부부 생활의 고충을 얘기했고 그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녀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꼈고 어느 순간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의 아픔이 한 번 있는 돌싱녀였습니다. 그녀의 전남편도 제 아내와 마찬가지로 연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따빼줄 것 같은 정말 착한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180도 변했고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할 정도로 화가 많고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몇 번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한 게 다행이라며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냐는 말에 그녀는 웃으면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러 오겠나면서 몇 달 전에 헤어져서 솔로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녀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양쪽에 보조개가 있고 쌍꺼풀이 있는 귀여운 스타일의 여성입니다. 솔직히 아내보다는 예쁘지는 않지만 성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의 얼굴이면 자연미인 정도에 속하는 얼굴입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보통 정도의 키에 여성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괜찮은 편이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여성스럽고 게다가 대화가 잘 통하니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들이댔다가 아내의 귀에 들어가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혹시나 거절을 당하면 다시는 그 가게에서 같이 술을 못 마실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티나지 않게 그녀에게 주말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을 취했고 처음에 그녀는 일정이 있다며 거절을 했는데 몇 번 연락을 하니 그때부터는 주말에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술 마실 때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로 대화가 통했고 그녀도 저와 대화가 잘 통한다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자카야에서 평소처럼 술을 마시다가 우리 둘 다 조금 더 취했고 가게 닫을 시간이 되어서 아쉽게 나왔습니다. 그녀도 저도 술이 조금 부족했고 그녀가 먼저 자신의 집에 가서 간단하게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이 이자카야에서 가깝기도 했고 우리 집에 가서 마실 수는 없으니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과 안주거리를 사들고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있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여자 혼자 살아서 그런지 향기도 좋고 잘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실내복을 입고 왔는데 집에서 입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서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얼굴과는 다르게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를 안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안기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안길 때 큰 소리를 냈는데 늦은 시간에 옆집에서 들릴까 염려될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를 안고 나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했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들어오지 않아도 관심 없는 듯 그냥 잠에 골아떨어져서 제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술도 깨고 그녀를 안았던 기분이 아직 생생해서 화장실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스스로 위로를 한 번 더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는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그녀의 집에 갔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저랑 정말 잘 맞는다며 그녀도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제가 오는 시간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녀 집을 방문하면 항상 밥을 차려놓고 간단한 맥주나 와인 등을 준비해 놓습니다. 몇 년간 못 얻어먹은 저녁을 얻어먹으니 정말 기쁘기도 하고 일하느라 힘든데 퇴근 후에도 저를 위해 저녁을 하는 그녀를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게 너무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배려심 넘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럴 때는 좀 더 강렬하게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녀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업도 점점 잘 돼서 돈을 괜찮게 벌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싼 가방을 선물해줬는데 그녀는 부담스럽다며 다음부터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주면 자기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개념이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수나 옷 등을 선물해주고는 합니다. 그녀는 작은 선물에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선물도 부담스러워하기는 하지만 저는 밥도 차려주고 술도 준비해주는 것에 대한 성의 표시라고 하니 그 정도는 받겠다고 좋아했습니다. 평일날은 저녁에서 이른 밤까지 그녀의 집에 있다가 그녀를 안고 집에 돌아옵니다. 주말 중 하루 정도는 사업 핑계를 대고 그녀를 만나서 야외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녀와 저는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그리고 해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내는 서비스를 받는 것만 좋아하고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정말 몇 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왠진 영상에서 보는 배우들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서비스 받는 건 왜인지 즐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안을 때는 왠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달랐습니다. 자신이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무지 좋아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본 게임보다 서로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사랑이라며 사랑을 담아서 진심으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저는 그녀의 서비스만으로도 천국을 맛본 적도 꽤 있습니다.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본 게임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번 안을 때마다 서로 땀 범벅이 될 정도로 격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서로를 안습니다. 한 번 안고 나면은 잠깐 잠에 빠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안고 둘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몇 년 전에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임신의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만큼, 제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와 가끔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면 기분도 더 좋고 그녀가 더 사랑스러워 보여서 궁합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이 너무나도 하고 싶다며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좀 찾아보니 필리핀 쪽으로 가면 강습도 받는데 얼마 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서 우선 아내에게 핑계를 대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랑 간만에 필리핀 가서 다이빙도 배우고 골프도 치고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미안해서 대신 100만 원 정도 놓고 가겠다 하니 그건 또 좋아했습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모아놓은 돈이 넉넉지 않다며 조금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가서 해보고는 싶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제가 다 될 테니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제가 돈을 다 내는 건 부담스럽다며 저를 아끼는 눈치입니다. 저는 대신 필리핀 가서 서비스를 많이 해주면 된다고 농담을 했고 그녀는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제가 돈을 안 써도 충분히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며 웃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자며 지금 그녀를 꼬시는 중인데 그녀는 조금씩 넘어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 돈을 제가 다 낸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사업이 잘 돼서 그 정도 돈은 무리도 아닌데 그녀는 정말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데 1억에 가까운 외제차를 원하고 나중에 사준다고 하니 잠자리 거부까지 하는 아내와는 정말 180도 다른 여성입니다. 그녀가 저를 생각해줄수록 그녀가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니다. 그녀가 마음을 돌려 필리핀 가서 같이 다이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밤마다 아름답고 만족하는 사랑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요즘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제 아내처럼 너무 이기적인 아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지키되 저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로 인해서 그녀를 알게 되었고, 아내와의 트러블로 그녀와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요즘은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